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리. 해마다 세모가 되면 우선 상가가 대목을 만난다. 성탄절을 전후한 양력 연말에는 백화점과 명동 일대가 호경기를 누리고 음력 섣달 금음께는 시장이나 대도상과 평화상가 등이 흥청거리는 것도 해마다 변함이 없다. 호경기를 구가할 때도 불경기라고 울상일 때도 이중과세 하지 말기 운동이 우세할 때도 음력설을 공휴일로 하자는 여론이 비등할 때도 이런 대조적인 현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우리 집은 철저하게 양력과세 한 번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댁 쪽 대소가와 친정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양력설은 기분이 안 나서 못 쓰겠다는 사람들의 기분에 아랑곳 없이 우린 우리끼리 기분도 충분히 내고 있다. 그렇지만 성탄절을 전후한 양력 연말에 고급 상가가 지나치게 흥청대는 걸 보면 저항감이 느껴지는 반면 음력 섣달 금음께 대목 만난 시장을 보면 괜히 흥겹고 즐거워진다. 대도상가나 평화상가에서 털 달린 반코트를 입어보면서 맵시를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물어보는 소녀의 들뜬 표정이나 노인네의 털 스웨터나 동생들의 양말을 고르는 갸날프고 착실한 손길을 보고 있으면 따뜻한 그 무엇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것 같으면서 불현듯 알지 못할 설렘에 휩싸이게 된다. 음력 세모의 시장에는 귀향전야의 흥분과 인정이 있다.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적금을 붓고 저금통을 채우던 각 도의 또순이들이 주머니끈을 풀고 늙으신 어버이의 따뜻한 내복을 사고 어린 동생들의 때때옷과 김과 북어를 산다. 애당초 주머니끈이란 풀기가 잘못이었던가 사고 싶은 게 많기도 하여라. 자기 몸치장도 그럴듯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서울 와서 고생한 보람에 광을 내지 않고 언제 낼 것인가. 이왕이면 금이 환영이고 싶다. 그 꿈으로 하여 도시의 온갖 고초와 수모가 오히려 낙이 없거늘 귀향의 흥분에 이런 순진한 허영까지 가세해서 세모의 시장은 붐비고 또 붐빈다. 넌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리? 세모의 화랑 속에서 나는 문득 기적소리를 환청하며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고향에 가본 지는 오래건만 귀향 전야의 설렘은 어제런 듯 생생하다. 어머니의 허영까지도. 우린 처음에 서울에 와서 참 어렵게 살았었다. 시골뜨기 티를 못 벗고 늘 위축돼 있었다. 그러나 방학해서 고향에 돌아갈 무렵만 되면 어머니는 꼭 엉뚱한 짓을 하셔서 나를 서울아이로 급조하려 하셨다. 여름방학 땐 야시장에서 옷감을 끊어다가 어머니가 손수 원피스를 만들어 주셨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내가 양장을 해보기도 그게 처음이거니와 어머니가 양장 바느질을 하신 것도 그게 처음이었으니 그 꼴이 필시 꼴불견이었으리라. 그러나 그게 그때의 우리 처지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의 귀환이었다. 겨울방학이 되자 어머니는 차마 오버를 손수 만들진 못하셨다. 시골서 올라올 때 입었던 두루마기를 그대로 입혀주는 대신 친척집에서 얻어온 스케이트를 어깨에 매주셨다. 어머니는 아마 내가 시골 가서 그걸 제대로 탈 수 있길 바랐다기보다는
이걸로 도시적인 멋을 낼 수 있기를 더 바라셨음직하다. 나는 그걸 메고 의기양양 귀향을 했다. 그래도 나는 그걸 단순한 멋으로서가 아니라 탈 수 있기를 벼르고 있었다. 그 전에 나는 서울 아이들이 그걸 타는 걸 딱 한 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신기한 요술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걸 배우고 연습해야 그만큼 타게 된다는 걸 몰랐었다. 그런 요술은 스케이트라는 날이 달린 이상한 신발만 신으면 저절로 부릴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다. 고향에 내려간 다음 날 나는 자신 있게 얼음판으로 나갔다. 얼음판은 도처에 있었지만 나는 나의 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과시하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썰매를 타고 있는 논으로 나갔다. 그러나 스케이트를 신고 간신히 일어선 나는 얼음을 지치기는커녕 서 있을 수도 걸을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썰매를 타던 마을 아이들이 큰 구경거리를 만난 것처럼 에워싼 가운데 나는 울상을 하고 온몸으로 제자리 춤을 추고 있었다. 바로 우리 집 사랑채에서 빤히 바라보이는 논에서의 일이었다. 집에서 머슴이 공정공정 뛰어나왔다. 나는 스케이트란 요상한 구두를 신은 채 머슴의 등에 엎였다. 나는 뭐라고 앙탈을 하면서 드립다 머슴의 등을 두드렸던 것 같다. 그러나 결박짓듯 단단하게 나를 업은 머슴의 굳센 팔은 꿈틀도 안 했다. 머슴은 나를 사랑마루에 내려놓더니 스케이트 먼저 벗겨주면서 어서 할아버지한테 들어가 보라고 했다. 그때 머슴의 얼굴을 스친 연민의 빛으로 보아 나는 내가 심상치 않은 일을 당하리라는 걸 예감했다. 그러나 거긴 지엄한 사랑마루였다. 이미 당하게 돼 있는 걸 모면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거기선 잔꾀나 앙탈이 통해본 적이 없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안에선 할아버지의 녹이 띤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랑 미닫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미처 할아버지 앞에 꿇어앉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긴 장쭉이 내 정수리에 사정없이 장렬했다.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서울로 신식 공부하러 간다더니 기껏 배워가지고 온 게 덕물산 무당의 작두춤이냐 뭐냐? 그 해괴한 짓거리가. 어허, 해괴한 주고. 할아버지의 이런 장탄식을 들으며 나는 울고 웃었다. 정수리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북받치는 웃음을 참느라 어금니를 고통스럽게 악물어야 했다. 스케이트를 덕물산 무당의 작두춤에 비유하는 할아버지의 빈약한 상상력이 그렇게 우스웠다. 할아버지에다 대면 나는 대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나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앞에선 오금을 못 펴도록 위험으로 군림하시던 할아버지를 속으로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긴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애써 겉으로 서울아이 티를 내주시지 않아도 나는 속으로 그렇게 서울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게 8살 적이리니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이제 나는 금의 환향을 꿈꾸지 않는다. 초라하고 표표한 나그네 되어서라도 좋으니 고향 산천을 생전에 한 번 스쳐 지나갈 수만 있어도 좋겠다.
청복. 아침에 식구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혼자서 마시는 커피 맛처럼 좋은 게 없다. 쓸쓸하면서도 감미롭고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충일한 것 같은 느낌을 맛보게 된다. 그 시간을 천천히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누리기 위해 아침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하게 된다. 할 일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거나 대강대강 하면 마음이 꺼림칙해서 차맛이 뚝 떨어진다. 둘레에 지저분한 거나 삐뚤어진 게 눈에 띄어도 차맛은 없어진다. 물론 몸이 거북하거나 아침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안 먹어도 차맛이 덜하다. 그러다 보니 한 잔의 커피 맛을 위해 자꾸만 까다롭게 되고 창밖의 풍경, 햇빛에까지 신경이 써지고 결국 만족할 만한 차맛에 도달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아침에 방문객이 있어 같이 차를 마시게 돼도 차 맛이 감소되어 아침 커피는 어떻게든 혼자서 마시려는 궤벽까지 부리게 됐다. 어떤 즐거움이든지 너무 탐닉하게 되면 사람이 치사해지는 건 한 잔의 차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재미마저 놓치고 싶지는 않은 게 실상 나는 너무 궤벽이 없는 편이라 그 정도의 궤벽쯤 크게 흉될 건 없을 것 같았고 남의 눈에 띄거나 남에게 해댈 게 없는 건 궤벽이랄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침 식후뿐 아니라 커피는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는 편이었다.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면 의례 커피를 마셨고 집에 있을 땐 대개 온종일 원고지와 씨름을 하는데 막힐 때마다 애꿎은 커피를 마셔댔다. 커피를 마신다고 막힌 게 뚫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식후처럼 감칠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버릇이었다. 뭔 일이 잘 안 될 때 담배를 퍽퍽 피워대는 사람도 이해할 것 같았고 그게 커피 마셔대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것도 같아 나도 커피 대신 담배를 피워볼까? 시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게 잘 안 됐다. 쓰나 다나 커피였고 남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는 모양이지만 나는 신경도 위장도 남달리 튼튼해 밥 잘 먹고 잠 잘 잤다. 이렇게 무딜 정도로 튼튼한 신경도 견디어내지 못할 만큼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몇 년 전 조선호텔 커피숍에서였다. 근래엔 거기 간 적이 없어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오래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웨이터가 빈잔에다 얼마든지 커피를 더 따라주었다. 찻잔도 보통 다방의 3배는 되게 큰 데다가 가득가득 채워주는 대로 나는 마셔댔다. 그땐 무슨 일이었는지 친구와 나는 거기서 5시간쯤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동안 몇 잔의 커피를 마셔댔는지 정확한 숫자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날 시장에 들러 뭘 사려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손끝이 떨리고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 간단한 돈 계산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나같지가 않고 붕 떠서 제멋대로 부유하고 있는 게 헛개비처럼 눈앞에 어른되기도 했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로부터 분리돼 나간 것 같은 느낌은 두렵고도 고약했다. 나는 그날 무진 애만 쓰다가 결국 볼일을 하나도 못 보고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
그 일이 있은 후 비로소 사람들이 말하는 커피의 과음의 해독에 대해 수긍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원고 쓰는 동안은 뭔가를 마셔대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은 여전했다. 들이 좋다는 잎차, 결명차, 구기차 같은 걸 구해서 커피 대신 마셔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기호품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다. 기호품은 어디까지나 기호품일 뿐이지 거기서까지 영양가니 해독이니 따진다는 게 치사하게도 여겨졌다. 술, 담배가 지나치면 몸에 해롭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 없이 삶이 무의미한 사람에게 그걸 끊으라는 건 식물인간 노릇을 하라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삶의 질과 양이 상극일 때 질 쪽을 택하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이 나이까지 남아있는 나의 치기이다. 이렇게 일편단심 좋아하던 커피 맛이 벼랑간 싫어진 일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 한 달이나 넘게 독감을 앓았을 때였다. 참으로 지독한 감기였다. 고열과 가래와 콧물과 두통이 함께 또는 번갈아 떠나지 않는데 앓기가 진력이 나고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할 정도였다. 그래도 약 먹고 밤에 요행 잠을 좀 자면 아침엔 기분이 한결 나아져서 식후의 그 고독하고 감미로운 커피 맛을 즐기려면 웬걸 쓰기가 쇠퇴였다. 당장만 쓴 게 아니라 온종일 쓴맛이 입속에 늘어붙어 가뜩이나 감퇴된 입맛을 엉망으로 잡쳐놓았다. 담배 피는 사람이 흔히 건강이 안 좋아질 때 담배 맛 먼저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그 말뜻을 그제서야 알아들을 것 같았다. 나는 마치 내 길고 긴 감기에 도전하듯이 아니 아부하듯이 매일 아침 한 잔의 커피를 맛보았지만 감기는 완강하게 도사리고 악랄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루했고 두려웠다. 감기가 지루하고 두려운 것도 같았고 커피 맛 없는 하루하루가 그런 것도 같았다. 생활의 리듬이 엉망이 된 것도 독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식후의 커피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았다. 커피 맛은 잃었는데도 때때로 뭔가를 마시고 싶은 욕구는 여전했다. 욕구라기보다는 버릇이어서 마셔야 할 때가 되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서 마시기 시작한 게 입차였다. 커피를 너무 마시는 게 몸에 안 좋다는 걸 막연히 느끼고부터 입차도 덜어 마셔봤지만 그 맹물 같은 밍밍한 맛은 좀처럼 당기지 않았었다. 또 손님에게 권하려 해도 그 까다로운 의식이 귀찮은 생각부터 들었다. 차의 으뜸가는 맛은 편한 휴식감인데 마시는 법이 그렇게 까다로워 부담이 된다는 데는 저항감마저 느꼈다. 그런데 독감을 앓으면서 혼자서 내 편한 대로 찻잔에 입차 몇 잎을 덜어내서 더운 물을 붓고 입차가 가라앉은 다음 천천히 마시니 그 밍밍한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밍밍한 맛이 오랜 감기로 균열이 생긴 것처럼 아픈 목을 순하게 어루만지고 입안 가득 은은한 향기를 남겼다. 커피의 그 짙은 향기도 못 맡게 코가 꽉 막힌 지 오랜데 보통 때는 향기가 있을랑 말랑하게 희미하던 입차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줄이야. 나는 한번 우려낸 입차에다 다시 더운 물을 부었다.
두 번째 맛은 밍밍한 게 더욱 밍밍해졌지만 향기는 한층 깊어진 것 같았다. 그거야말로 향기였다. 거기 되면 커피는 냄새에 지나지 않았다. 잎차의 맛은 향기의 맛이었다. 코가 막혀도 향기가 직접 물에 녹아 혀에 와닿았다. 잎차의 첫 잔도 좋지만 두 번, 세 번 우려낸 잔도 좋다. 마치 천천히 사라져가는 향기를 쫓듯이 끊긴 음률의 여운을 쫓듯이 마시는 네 번째 잔도 좋다. 잎차의 맛을 독감과 함께 알게 됐다는 걸로 진한 독감은 나에게 의미심장했다. 체력의 한계에 대해 생각했고 늙음을 좀 더 친근하게 느꼈고 생로병사의 굴레에 순명하는 게 아름답단 생각도 하게 되었다. 어느 날인가 두 번째 우려낸 잎차를 마시다 보니 찻잔 가운데 작은 꽃이 활짝 핀 게 보였다. 꽃의 크기는 라일락 꽃송이를 이룬 작은 통꽃 한 개만 한데 꽃잎이 하나도 이지러지지 않고 온전했고 정결한 미색이었다. 그뿐인가? 한가운데는 꽃술이 주황색으로 선연했고 꽃받침은 갓도단한 새싹처럼 연연한 녹두색이었다. 나는 비로소 내가 마시고 있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의 정기인가를 알고 숙연했고 황홀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법이 까다로운 까닭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의 정기를 마시는 은총에 대해 저절로 우러나는 경건한 몸가짐이 그런 예절을 만든 게 아닐런지. 요샌 독감도 다 나았건만 거의 커피를 안 마시고 잎차를 마신다.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내 나름으로 예절도 갖추고 마신다. 잔도 커피잔으로 마시던 걸 잎차잔으로 바꾸었다. 이해를 하는 막내딸이 빚어구운 잎차잔은 모양도 좋지만 빛깔이 따숩고 너그러운 유백색이어서 정겹다. 요즘 많이 나와 있는 백자가 되게 차가운 청백색인데 비해 그게 유백색인 게 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딸아이의 예쁘고 갸냘픈 손이 그걸 빚고 정과 사랑이 풍부한 마음이 그런 빛깔을 내었거니 싶어서다. 그 유백색 잔 한가운데서 착꽃이라도 피어나는 날이면 나는 내가 지나친 사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람하기조차 하다. 아직 딴 사치한 게 없으니 부디 과람하지 않은 청복이길 빈다. 올해 청복을 누리고 싶다. 화로를 인 여인. 요샌 일기예보가 참 잘 맞는다. 특히 주말 예보가 잘 맞아 야외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사 가기로 한 날도 일요일인데 가랑비가 뿌릴 거라는 예보였다. 그러나 야외 놀이처럼 간단히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다. 우리가 판 집으로 그날 당장 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친정어머니가 손 없는 날이라고 받아주신 날을 일기예보 때문에 바꾼다는 건 경망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현대적인 것 같기도 했다. 짐을 미리 다 쌓아놓은 것도 문제였다. 이사가기 전날 밤은 빗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귀를 기울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비가 올까봐 잠 못 이루기는 국민학교적 소풍 전날 밤과 흡사했지만 그 기분은 사뭇 달랐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들리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나아가 보니 로 시작되는 이슬비를 노래한 시처럼 나직하고 그윽하게 빗소리가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았다. 날 밟기 전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봐도 비가 오는 것도 같고 다만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은 것도 같았다. 일기예보는 전국적으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으나 오후부터는 개일 거라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바로 이웃 동네로 가는 이산이 오후에 떠나도 늦을 건 없었다. 우리는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도 고개가 삐뚤어진 것처럼 연방 하늘만 쳐다봤다. 우리는 일기예보에서 말한 오후를 문자 그대로 정오가 지난 즉시로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12시가 지나자 나직하고 그윽하게 오던 비가 소리내어 오기 시작했다. 그땐 벌써 이삿짐 센터에서 와 있을 때인데도 이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연기할 것인가 강행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결정해 준 것은 가장이나 주부의 권위도 이삿짐 센터의 투정도 친정어머니의 손 없는 날도 아니었다. 우리는 오후에 비가 개일 것이란 일기예보를 철석같이 믿고 이미 아파트 관리실에 부탁해서 가스레인지를 떼고 가스 파이프를 굳게 봉인한 뒤였다. 하루를 더 머물러도 가스 없이는 곤란했다. 전기 제품도 약간은 있었지만 이미 이삿짐 속에 깊이 포장되어 우리는 차 한 잔을 끓여 마실 재간이 없었다. 그걸 핑계로 이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럭저럭 새 집에다 짐을 내린 시간은 오후 4시 가까운 시간이었고 그 무렵에야 겨우 비가 멎었다. 우리 식구도 그랬지만 이사를 거들어둔 친척이나 아들의 친구들도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새 집에선 밥만 새로 짓기로 하고 국과 반찬을 미리 마련해 왔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면 진수성찬을 차려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새 집 역시 아파트였기 때문에 가스 연결이 문제였다. 제일 늦게 쌌고 제일 먼저 가져온 가스레인지였지만 연결을 하려면 관리실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말만 곧 간다고 하고 와주질 않았다. 아무리 급하게 아우성을 치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야외놀이 할 때처럼 마련한 푸짐하고 즐거운 점심 식사를 단념하고 중국 음식점에다가 자장면을 시켰다. 우선 욕이라도 하고 기다려야 하지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급하게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입가에 자장면 태를 두른 걸 보면서 문득 예전에 하던 이사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이사를 자주 다녔다. 서울에 와서 처음 몇 년간은 셋방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삿짐은 초라했고 한 리어카밖에 안 되었다. 지금까지도 안 잊혀지는 건 리어카꾼보다 저만치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사 갈 때마다 어머니는 머리에다 화로를 이고 앞서가셨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었다. 이사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풍로에다 참숯을 이글이글 피워서 그걸 화로에 옮겨 담아서 그렇게 손수 이고 가셨다. 그때만 해도 불씨를 꺼트리면 쫓겨나는 시대는 이미 아니어서 끼니 때마다 장작이나 숯불을 피워서 썼건만도 어머니에게 불은 신성한 그 무엇이었다. 재물과 활력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화롯불만은 리어카에 절대로 싣지 않고 손수 이고 가셨고 또 새 집에
어떤 이삿짐보다 앞서 당도해야 했다. 복중에 이사를 해도 어머니는 이 신성한 의무를 거르지 않았다.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불화로를 이고 가는 어머니는 극성스럽다 못해 괴기해 보이기까지 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 초라한 단칸방에다 불화로를 내려놓고 불씨가 죽지 않은 걸 확인하고 나서 그저 불 일어나듯 하십소서, 그저 불 일어나듯 하십소서 하는 덕담을 할 때쯤이면 리어커꾼이 당도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제복을 빈 보람이 있었던지 서울살이 몇 년 만에 우린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게 되어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다. 그때는 이삿짐도 늘었고 축하 겸 도와주러 와준 친척도 몇 명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불화로를 이고 앞장서 가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그때 불화로를 인 어머니는 어찌나 자랑스럽고 당당했던지 나는 그 후에도 올림픽 송화를 받던 주자만 보면 그때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처음 장만한 집으로 이사간 날 어머니는 불화로를 내려놓고 덕담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불을 불씨로 해서 부엌 아궁이에다 장작불을 지피시더니 팥죽을 한솥 쑤셨다. 미리 준비해간 찹쌀 옹시래미가 동실동실 뜬 팥죽은 식구들이나 일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웃집들까지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쑤었다.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때 우리들도 오늘 밤에 자장면 태 비슷한 팥죽 태를 입가에 두르고 있지 않았나 싶다. 이사가는 날 화로가 먼저 들어가야 재수가 있다느니 팥죽을 쑤어 고사를 지내야 새로운 터줏대감의 동티를 막을 수 있다느니 하는 생각은 비단 우리 집만의 풍속이 아니라 당시 꽤 널리 퍼졌던 민간 신앙이었지 않나 싶다. 딴 집이 이사할 때도 종종 팥죽을 얻어먹은 생각이 난다. 결혼하고 들어간 시댁은 종로 5가였다.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신설동으로 이사할 때였다. 그때는 이미 숯불이나 장작불보다는 연탄불이 널리 쓰일 때였다. 8월 말에 이사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굳이 연탄 화덕을 당신이 들고 가시겠다고 우기셨다. 그때만 해도 소시계탄이라는 것도 없었고 프로판 가스도 보급이 안 됐을 때라 연탄불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가지고 간다는 것은 미신적인 이유를 빼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걸 굳이 들고 갈 까닭은 없었다. 팥짐을 싣는 트럭에 얼마든지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데도 시어머님은 꼭 당신이 들고 가실 것을 주장하셨다. 나는 친정어머니가 이고 가시던 화롯불 생각이 나서 그걸 말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당시의 전차 세정거장 거리를 그 무거운 연탄 화덕을 혼자 들고 걸어가셨다. 올림픽의 성화주자처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